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 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종가 대비해서 0.12% 정도 오름세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0.06% 약보합권에서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국내 증시가 다소 힘을 내고 있는데요.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4월 20일 수요일장입니다. 오늘도 어떤 투자 전략으로 앞으로의 전략을 짜가야 하는가 고민되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또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2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네, 미국이 기차,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지침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질병통제센터가 마스크 착용 기간을 연장한 조치를 두고 마스크 착용이 공중위생을 증진시킨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마스크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시간만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각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40%가량 감소한 11만 명 규모입니다. 확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8로 3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내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는 이달 들어서 800명대까지 줄었습니다. 전국 60개소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도 1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 논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거리 두개가 해제되면서 대형마트나 유통업체들의 풍경도 달라질 거라고 하던데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동안 중단됐던 시식과 시음 등이 허용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5일부터 대형 유통시설 내 시식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2020년 12월 전국적으로 시식과 시음을 금지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인데요. 정부 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는 그동안 창고에 넣어두었던 시식들을 점검하는 등 시식 재개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내 식당가나 카페, 푸드코트 이용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식 허용으로 매장이 활기차게 변하면서 매장 전체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화장품 판매도 그간 제약이 있었잖아요. 립스틱 하나 사러 가도 발색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좀 해제가 되는 겁니까? 네, 다음 주부터 화장품 테스트도 가능해집니다. 예. 화장품을 자신의 신체에 직접 발라보고 사는 것이 가능해지고 향수도 직접 뿌려보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고객과 대면해 화장법을 소개하는 메이크업 쇼도 다시 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통가의 오프라인 행사와 대면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최근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뷰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건의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보유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보유세는 주택 소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서울시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 개편 자문단을 통해 이 개편안을 완성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네,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손질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세율 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 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에서 115%로 합리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줘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미국의 마스크 착용 해제부터 서울시 보유세제 개편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시황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 3대 지수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또 경제지표 호조 등의 힘을 입어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의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힘든 시장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의 상승으로 돌아서준 모습인데요. 장중 한때 2,702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현재는 0.08% 오른 2,72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13% 하락한 930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하루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매도폭을 축소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88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43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324억 원, 외국인은 1,292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다행히 개인이 장중에 매수폭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골프주들이 동반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업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골프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다만 4월 골프 성수기를 맞이해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 받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 골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골프 산업의 규모는 9조 2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3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골프존이 현재 2%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VC는 13% 급등, 가스텔바작은 7%가 넘는 오름폭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죠. 약 20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전일 넷플릭스가 시간을 거래해서 25%가량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국내 OTT 관련주들이 함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2.6%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J 콘텐츠
엔텐트리, 뉴 에이스토리 모두 3%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0.5% 내외의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22 월드 IT쇼 참가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죠. 오늘 소폭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인양행은 반도체 제조 필수 물질인 포토레지스트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재고량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죠. 핵심 원재료를 생산하는 경인양행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사료는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또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죠. 2달 만에 주가가 10배가량 오르게 됐는데요. 주식분할 결정 소식에 오늘 더욱더 강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젤은 보톡스에 이어서 필러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 보트리눔 제재가 독일 품목허가 획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쌍방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림이 쌍용차의 입찰 절차에 참여하는 정식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23%대 급등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한국 맥널티가 있습니다. 세계 원두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이 이상기후를 겪는 등 원두 공급 차질로 원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원두 가격 상승의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6% 급등 가져가주고 있고요. 1,3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크라운 제과가 있습니다. 전일 미 선물 거래소에서 7월물 옥수수 가격이 2% 상승 보이면서 8.04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밀 가격도 장중에 3.5%대 상승 보여졌었는데요. 이런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서 과자나 빙과류의 가격 상승 전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고요. 13,6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봤는데요. 수급 특징주 흐름부터 봐주시죠. 우선 그 외국인과 기관의 쪽에서 공통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이 사고 있는 VC 그리고 기관이 사고 있는 이 골프장 같은 경우가 역시 골프 관련주로서 그 외국인과 기관에 좀 관심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골프 산업에 대한 성장세가 무섭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가 2019년 4,100만 명에서 지금 크게 좀 증가하면서 작년에 5천만 명까지 넘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재 골프장의 같은 경우도 66%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골프 산업에 대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당분간 실적과 함께 좋게 나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주제 하나가 바로 미래나노텍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규모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어제 이어서도 오늘 상승 흐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주 원료재죠. 이 수산화 리튬 사업을 위한 이 700억 규모의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 전에 미래나노텍이 지난 1월에였죠.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인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어제 오늘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이 또 많이 담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원익 QNC인데요. 이 올해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쿼츠
세정에 대한 이 실적을 전망치와 증권사에서 좋게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현재 주요 고객사가 좀 가동률이 증가를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 소모품 판매나 또 세정 부분 쪽에서의 실적은 작년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76억을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면서 2분기는 300억 이상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든든한 고객사를 바탕으로 이 원익 QNC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기관이 사고 있는 미래나노텍, 또 외국인이 사고 있는 원익 QNC, 골프 산업의 성장세가 무섭다 하시면서 골프존과 VC 같은 골프 관련주도 특징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장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오늘장보다도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종목들을 사는 패턴이 어떤 통신업종 그리고 실적주에 대해서 개별 종목으로 사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 안에서 이제 SK텔레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1분기 영업이익은 4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전에 우려됐었던 이 기업 분할에 따른 일회성 인건비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실적이 분명히 계속 1분기도 긍정적인 실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5G에 대한 상용화 초기에 지급된 이 보조금의 상각이 좀 마무리되면서 회계상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 통신업 매출 비중이 작년 83%에서 올해 96%까지 올라왔는데, 이 한마디로 이제 통신업 업황 개선은 바로 SK텔레콤의 실적과 주가에 그대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전망도 1분기도 좋고 2, 3분기에도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신주는 대표적인 배당주기도 하잖아요. SK텔레콤 배당을 얼마나 할까요, 올해? 우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배당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5% 이상은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통신주 안에서는 이제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배당률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교 자체를 하는 것보다도 이 SK텔레콤은 그냥 배당주로서 좀 매력을 좀 계속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SK텔레콤 4월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도 2% 가까이 상승인데 혹시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고 계세요? 목표 주가는 좀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8만 원 정도로 지금 상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증가가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8만 원 이상까지는 저도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말씀하셨던 배당이 계속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의 하방도 계속 견고한 상황으로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SK텔레콤 8만 원까지도 주가 흐름을 계속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SK텔레콤은 오늘장 6만 1,500원 선 거래가 되는데 8만 원까지 위쪽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수급포착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마켓 로드맵 함께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특징주들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장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입자 수가 11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의 하향세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넷플릭스가 지금 1분기 매출액이 77억 8천만 달러를 이제 기록했다고 발표되면서 예상치보다 좀 밑도는 수치가 발표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11년 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시간에 거래서 거의 25%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외신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 명 가까운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1분기에만 20만 명 가입자를 이제 잃었고, 또 2억이 넘는 가입자 중에 20만 명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이게 2011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과 또 유료 가입자 250만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입자가 줄어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업계 실망이 더욱 큰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현지 서비스를 이제 중단하기로 했고, 이 결정이 70만 명 가입자 인증 결과를 낳기도 했고요. 그래서 월간은 넷플릭스의 이런 예기치 못한 실적 부진이 고평가 기술주 전반으로 변질이 될 것으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25% 이제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런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그런 세계 시장의 어떤 기술주가 흔들리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전반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지금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넷플릭스 쇼크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 콘텐츠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J콘텐트리, A스토리 등의 주가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예. 작년이랑 올해 초만 해도요, 그런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이런 세계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어떤 공급하는 제작사들의 주가가 그러므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긴밤에 이제 넷플릭스 1분기 실적 부진하고 또 여러 가지 회원들이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콘텐츠 종목들 주가까지 지금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은 거의 6%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한 조금 이제 밑골이 달고 3%대 하락한 88,0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J콘텐트리는 3.9% 내린 51,700원 선에서 거래 중이며, A스토리는 3%대 하락한 3만 원대 이렇게 거래되는 등 콘텐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그 넷플릭스 이제 전체적인 콘텐츠를 방금 말씀드린 회사는 콘텐츠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예를 들어서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덤이라던가 시그널 이런 어떤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런 제작 회사이고, 덱스터도 킹덤 시즌 1, 사냥의 시간, 승리호, 낙원의 밤, 오징어 게임, 지옥,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그런 콘텐츠 드라마의 영화 그런 것들의 작업에 참여한 기업이 있는 어떤 기업이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 넷플릭스 이제 선순위 그런 드라마죠. 소년 심판 제작사인 지티스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상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에 직접적인 어떤 연관되어 있는 국내 콘텐츠사들의 하락세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넷플릭스 하면 늘 따라오는 이슈가 망 사용료인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면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산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쟁점이 오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지, 또 이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예, 그 망 이용료라는 게 즉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이제 SK텔레콤이나 이런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사실상 냈는데, 이게 미국이랑 유럽, 일본과 달리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망 사용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문제 제기한 지난해 이제 4월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인 SK 브로드밴드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할 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소송전에 좀 시말리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리스크에 조금 떠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현재는 항소심을 진행 중인데, 의무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를 했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는 건 그만큼 이제 다시 한번 망사용료를 지급할 여지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SK 통신사 측은 이제 3년 동안 트래픽 용량이 24배 폭증했다면서 역소송을 냈고, 또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서 넷플릭스가 이제 지급해야 될 그런 사용료가 거의 한 1,000억 원에도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사실 이제 그런 정보통신기술업계 따르면은 원래 이제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랑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그런 여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이들의 만남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나 국내도 마찬가지로 통신업계랑
또 인터넷 콘텐츠 업계 간의 그런 망 중립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의견 충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소송에서 통신사 측이 이긴다면 당연히 이제 통신업에 대해서 여러 콘텐츠 회사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그 사용료를 지급을 이제 해야 되니까 통신업 쪽은 추가적인 이익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반대로 이제 넷플릭스처럼 이런 어떤 콘텐츠 사업가는 당연히 비용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조금 더 어떤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국내 관련주들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폐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에도 이익 성장 우려가 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만 뭐 우리나라가 조금 그렇듯 이런 어떤 비용 상승분이 주로 소비자에게 오히려 전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면은 어떤 크게 뭐 어떤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또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소송상으로 봤을 때 예측된 거는 망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예상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성 악화로 관련주들이 조금 이익 성장에 우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이 OTT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가입자 수 감소 소식에 오늘 이렇게 콘텐츠주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큰 악재로 작용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예. 사실 그 OTT라는 것이요. 보면은 뭐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이제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좀 익숙한 왓챠, 뭐 웨이브, 티빙, 디즈니 폴리스 등 또 다양한 그런 OTT 서비스 그런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좀 압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넷플릭스에 인해 반사이익을 얻었던 관련주들의 금일 조금 더 큰 어떤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표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어떤 콘텐츠 관련 기업인데도 뭐 손오공을 예로 들면은 뭐 OTT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어도 오늘 뭐 윗꼬리를 달았지만 주가가 오히려 조금 더 오르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넷플릭스와 조금 관련이 먼 기업일수록 좀 덜 빠지고 관련된 기업일수록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이제 지분율 문제도 있고요. 뭐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정재 씨가 성립한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넷플릭스와 또 연관성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계속되는 이제 하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금일 이제 넷플릭스 사태가 뭐 관련주들 주가가 진짜 뭐 빠지는 이유가 뭐 넷플릭스랑 많이 연관된 기업일수록 좀 많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넷플릭스 사태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뭐 코로나 대유행 이제 수혜가 끝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외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코로나 유행 때는 이제 재택근무나 격리 봉쇄 조치 확산되면서 뭐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OTT 산업의 특수를 누렸는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정식 전환으로 올해는 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콘텐츠 사업은 제조업이랑 달리 뭐 어떤 정확한 가치를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산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어떤 넷플릭스의 악재가 좀 더 일반 제조업이랑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주가 하락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 아닐까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제 컨텐츠주들에 대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관련주들이 밑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주가가 그래도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 가격이 낮아진다면 사겠다는 수요도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질 때 사 담아도 괜찮은 걸까요? 뭐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텐츠 기업을 좀 단기성으로 저는 좀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6%대 거의 하락이 됐다가 거의 뭐 한 지금 3%대 이렇게 올라서기도 했는데 조금 보면은 아무래도
너무 이제 과열되게 좀 하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되고 조금 빠지면 안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이제 좀 단기성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처럼 뭔가 이제 꾸준한 매출이나 오더가 있거나 대략적인 재고 파악이나 계약 같은 게 파악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재미있어야지 진짜 흥행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넷플릭스 관련주여가지고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신규 콘텐츠 뭐 오징어 게임 2도 있고 지옥 2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떤 시청률도 좋고 많이 이제 흥행을 하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성으로 좀 신규 콘텐츠가 나왔을 때 어떤 수요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좀 매수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콘텐츠주들은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탑픽으로 꼽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이사님?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뭐 조금 덜 빠진 초록뱀 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초록뱀 미디어는 콘텐츠 사업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사업 다각화로 그 리스크가 많이 분산돼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영화 킹덤 시리즈로 해서 넷플릭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NFT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BTS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빅콘텐츠 영역의 매니지먼트 사업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이 분산되어 있고 또 오늘 넷플릭스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만큼 넷플릭스의 의존성이 조금 낮다고 전체적인 투자 주체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때문에 뭐 현재 한 2,600원 정도 하는데 이런 주가에서 어느 정도 분할 관점에서 담아가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방금 말씀을 또 드렸지만 이제 콘텐츠 사업 특성상 뭐 특정 어떤 제작단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몰이가 됐을 때 또 이게 뭐 단기성 어떤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올 때 전략적인 기술적인 매도를 하는 것을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철민 이사의 콘텐츠주 탑픽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였습니다. 마켓 로드맵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까지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죠. 유가 급등에 뭐 정유 관련주들이 좀 하락했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다라고 분석을 하던데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좀 반가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피 지수가 계속 그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이 상승에 목말라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 미국 증시 상승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호실적 영향으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나스닥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최근에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국채금리 상승이 계속 그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틀 전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낙폭 축소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왜 주목을 하냐면 앞으로 이 국채금리 고공행진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보다는 이런 영향이 언제쯤 빨리 또 선반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 자그맣게나마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즉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 5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0.5%에서 이제 0.75%까지 긴축 가속화에 대한 얘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기대감들이 시장을 또 변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에 주목을 했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될, 말 그대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그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증시가 상승을 해요. 증시가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도 이게 증시가 잘 가거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 시장의 영향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이런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주 환원책. 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이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당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그 속에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퍼센티지가 얼마가 되느냐, 요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주주 환원책, 배당이 됐던, 자사주 매입이 됐던, 자사주 소각이 됐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에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국채금리가 아니라 이제 호실적 쪽으로 시선을 살짝 돌리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금씩 이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 이슈의 중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증시가 다우지수가 이제 S&P 지수보다는 상승폭이 좀 더 컸었는데 최근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기술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술주들이 어떤 할인율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낙폭이 계속 컸었는데 이 국채금리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국채금리 영향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할인율 요인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술주 그리고 인텔 같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코스피가 IT가 가야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국채금리 영향에서 벗어난 나스닥 기술주 강세, 이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주 강세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진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술주만 강세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미국 연방법원에서 마스크 연장 결정을 무효화를 하게 되면서 여행, 항공, 카지노, 의료와 같은 소위 말하는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여기도 좀 고무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80%가 소비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수출이 80%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소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혜택되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수출주 기업들로 가기 때문에 이런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기분 좋은 소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익권님께서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오 관련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는 당연히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 그러니까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바이오, 특히나 화이자 같은 이런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주가 하락이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상승의 긍정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춰 잡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악재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변할 거고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각 시기마다 이 경제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다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는 4.4%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1월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반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이번 3월달에 와서는 이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시간이 지나고 이제 6월달이 되고 또 9월달이 됐을 때는 이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만약에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IMF의 어떤 그 전망치를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6%로 하향이 조정이 된 건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로 인해서 러시아 제재,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코로나19가 또 재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봉쇄 이슈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IM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망 이슈를 에너지와 같은 공급망 이슈라든지 그리고 소비와 연결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전망치가 틀려질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아마 시장을 좀 관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이 러시아 제재가 또 장기화가 되게 된다. 그러면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제재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또 이 인플레이션 증폭이 된 어떤 염려도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곡물 수출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최근에 이상기후까지 발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수급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풀리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래서 좀 장기화가 되기보다는 빨리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런 공급망 이슈가 좀 완화가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끝이 나야 어쨌든 뭐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연예가 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각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선진국은 5.7%, 신흥국은 8.7%로 각각 예상을 했는데, 요거는 1월달 전망치 대비해서 각각 1.8%, 2.8%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또 이 인플레이션 수치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좀 더 고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 탄소 배출과 어떤 그 새로운 정책들이라든지 신사업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목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의 어떤 공급망 이슈라는 이 것들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을 대체할 만한 어떤 신성장 동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의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이 좀 마무리가 돼줘야 이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러시아 제재가 아무래도 이 원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줘야 원전 같은 문제도 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승전결 이 러시아에 대한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특징을 좀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 대형 IT 중에서도 또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연속성을 갖게 되는 걸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장 흐름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팔고 SK 하이닉스는 조금 담더라고요.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의 반도체주 매수를 단기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의견 좀 여쭤볼게요. 제가 늘 대답을 미리 하셨네요. 일단은 단기적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위 1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이 잡혔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은,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시장과 연관성을 좀 보시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IT 섹터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둘 다 IT입니다. IT인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길래 하이닉스면 매수를 했느냐?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상승 영향도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삼성전자가 IT 기업이 맞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줬지만은 삼성전자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오늘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이 상당폭 상승폭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시장 방향성을 볼 때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IT 섹터 중심으로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서버용 디램에 대한 가격 반등 이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영향력이 또 하이닉스가 더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은 지금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바뀐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바뀐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고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장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대 말씀을 드린 대로 1위 1비 하지 말자.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이런 변수가 없었다라면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11월 달에 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 이후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조금은 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인 실타래가 풀리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반등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만으로도 저는 10만 원 충분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하시려고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 그리고 작년에 고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날이 다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심에도 이런 실수는 절대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까지 한번 인내를 갖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7만 원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가능하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또 11만 원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증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집니다. 이 같은 흐름을 보고 상저하고 상고하저 국내 증시 하반기에 어떻게 움직일지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IT에서 약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상저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000포인트를 좀 회복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2022년 전체적으로 이 공급망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는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증시에서는 아마 좀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시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영원한 테마는 없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항상 시장은 순환을 하게 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 공급망 이슈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는 선반영이 될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도
아마 1,200원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안도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또 이제 엔데믹을 통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한 어떤 그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서 아마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어폰이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워터 스포츠 관련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워터 스포츠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적절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상저하고를 예상하셨죠. 지금까지 이슈 칼럼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과 함께 당사의 브랜드이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